안녕하세요 여러분, 50억 아빠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코인 시장이 긍정적으로 회복해주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을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10월이 되면 미국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추가로 풀어줄 예정이기 때문에 10월까지 좋은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것 같다고 관점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정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상 뒤에서 함께 알아보고요. 먼저 체크해볼 것은 지금 보시는 차트는 토탈3라는 건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이 차트가 올해 4월부터 하락 채널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채널의 저항선을 돌파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파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채널 안으로 눌렀다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추세가 쭉 뻗어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차트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토탈3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차트는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시가총액 탑 10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2015년부터 중요하게 작용했던 지지선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 차트가 오른다는 것은 코인 시장 전체 파이에서 상대적으로 알트코인으로의 자금 유입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확대해서 패턴을 보면 대표적인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 쐐기형을 완성하고 돌파한 다음에 리테스트까지 하고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패턴상 흐름이 좋다는 것이고, 이것과 함께 보면 좋은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이것은 코인 전체 시가총액에서 비트코인의 점유율을 보여주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가총액과는 반대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한 이후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금리 인하가 비트코인에도 호재지만 알트코인에 더 크게 호재라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로 비트코인은 8%가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17%가 올랐다는 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국의 예상 금리 경로를 보면 올해 말까지 4.4%, 내년까지 3.4%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연준 위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을 비롯한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죠. 그럼 크게 수혜받을 수 있는 자산이 이더리움과 디파이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더 높은 이자 수익을 찾는 투자자들이 전통 금융상품에서 벗어나서 디파이 플랫폼으로 돈을 싸들고 진입하기 때문입니다. TVL이라는 것은 디파이에 예치된 총 자금 규모를 나타내는데, 실제로 이더리움의 TVL을 보면 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이더리움의 레이어2 TVL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개념은 코리니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 생태계에는 디파이라고 하는 금융시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가지고 디파이에 찾아가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부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로 스테이킹을 해서 이자를 받거나, 둘째로 디파이 플랫폼의 유동성 풀에 기여함으로써 거래 수수료나 보상을 얻을 수 있고, 셋째로 대출 플랫폼 같은 곳에 내 자산을 보관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대출을 해가면서 이자를 지불하는데, 그 이자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듯이 디파이 플랫폼에 내 코인을 맡기면 그 대가로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은행이나 미국 채권 같은 상품보다 디파이 이자율이 훨씬 높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파이 시장의 수익 구조는 과거 저금리 시대에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면서 암호화폐 대불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지금은 고금리 시대이지만 어쨌든 금리 인하가 계속될수록 이미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는 디파이 플랫폼의 매력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추세적으로 디파이 규모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6년까지 금리 인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이더리움이 금리 인하 시기에 디파이 성장을 기반으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사이클에 상당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의 좋은 분위기가 다음 달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하자면, 보시는 자료는 세계적인 원자재 시장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경기 침체였죠. 원자재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경기 침체에 대한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확정된 이후로 원자재 가격을 보면 하락이 아니라 강세로 추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부양 효과로 산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원자재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기 전망에 가장 부정적인 시장이었던 원자재 시장이 강세로 돌아섰다는 것은 시장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힌트라는 것이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빠를수록 원자재 시장이 계속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산시장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를 꼽으면 물가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둘째 주 발표된 소비자 생산자 물가지수에서 헤드라인은 물가가 잘 나왔지만 세부 데이터를 보면 서비스업 관련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징후가 발견되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시장은 발표 직후에 하락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7일 발표된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이것은 미국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소비 증가는 곧 인플레이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시장이 우려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준이 0.5bp의 B컷을 단행한 데다 4분기부터 미국 재무부에서 유동성을 풀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시장에서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모든 요인이 잘 잡혀가던 물가가 다시 상승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품게 만들었습니다. 언제든지 좋은 분위기를 하락장으로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악재가 물가 반등 이슈인데,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인 윌러 이사의 좋은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윌러 이사는 연준이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물가지표인 PCE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에 대해 9월 말 발표될 데이터는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히며,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완화되고 있고 향후 6개월에서 1년간 물가가 계속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발언을 해주면서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금리 선물 시장 같은 경우 더 큰 폭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을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를 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9월 19일 발표에서 예상치를 하회해 주었고, 8월 초부터 계속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노동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면, 이것은 미국 1위 은행인 JP 모건의 AI 모델이 평가한 이번 FOMC에 대한 자료인데, 9월 FOMC가 이전 회의들에 비해 훨씬 비둘기파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이 경기 부양에 신경 쓰는 태도로 바뀌고 있고, 이를 우선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9월 18일에 발간된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리포트를 보면 미국이 경기 침체 없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킨 실업률 상승에 대해 미국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노동시장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수준을 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블랙록은 당장의 금리 인하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지만 대선 이후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연준이 현재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고, 연말로 가면 부채 한도 재적용 등의 문제로 유동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선 이후의 시장은 불확실하다는 관점을 계속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관점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에서 조만간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춰 약 189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지준율을 낮추면 은행들이 시장에 대출할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서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원리이고, 영레포 금리를 낮춰서 중앙은행이 시중의 유동성을 추가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에 금융당국 수장 3명이 모두 참석했다는 것인데,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중국이 경계를 부양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해석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했듯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풀게 되면 자산시장에는 상당한 상방 압력이 작용합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가 금지이지만 VPN으로 우회해서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사실이고, 중국 경제의 유동성이 풀리면 그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도 상당히 들어올 수 있는 흐름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보면 그동안 암호화폐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던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월가의 모금 행사 연설에서 AI와 디지털 자산과 같은 혁신 기술을 장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디어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후보가 역사적으로 선거운동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언급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카말라 당선에 대해 불확실성이 컸는데, 이번 정책적 입장을 통해 미국 대선 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이 일부분 해소됐다는 점과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에서 모두 암호화폐를 언급한 역사상 최초의 시기인 만큼 2025년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희소식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SEC에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에게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사실상 못하게 만드는 법인 SAB 121 법안을 면제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코인 시장에 상당히 큰 호재인데, 우선 멜론 은행을 선례로 앞으로 다른 대형 금융기관들도 차차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대형 은행이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하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수요도 커질 수 있는 중요한 호재입니다. 예를 들어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선택하는 이유는 비트코인 보관에 대한 위험성과 어려움을 자산운용사에서 대신해주기 때문에 ETF가 선택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자 할 때 해킹이나 암호키 분실 등의 위험은 상당한 리스크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은행들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 이런 리스크가 사라지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 수요가 필연적으로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비트코인을 넘어 암호화폐 자체가 전통 금융권으로 편입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대형 호재이고, 특히 커스터디 서비스가 시작되면 앞으로 여러 암호화폐 ETF가 출시될 수 있다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록이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비해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현재 미국은 역사상 최대 수준인 35조 달러의 부채와 매년 2조 달러의 예산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예산 적자가 누적될수록 미국이 예산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국채를 발행하게끔 강요받게 되는데, 국채의 추가 발행이란 결국 금융 시스템에 새로운 화폐가 무한대로 인쇄된다는 의미이며, 이로 인해 달러는 지난 4년 동안 22%의 구매력을 잃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달러의 구매력 상실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우리나라 원화 역시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매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블랙록이 전망한다는 것이고, 9월 21일 레리 핑크는 CNBC 인터뷰에 나와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블랙록이 이 정도까지 밀어준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방향을 확실하게 블랙록에서 제시를 해준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며, 우리는 달리는 열차에 엉덩이를 잘 붙이고 중간에 하차하지 않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 옵션이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으로, 이로 인해 비트코인 유동성이 더 커질 전망이며, 옵션 특징에 의해 비트코인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호재라는 사실도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조사 중인 자료가 많은데 영상에서 다 다루기에 한계가 있어 텔레그램 정보방을 통해서 주로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정보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주로 텔레그램에 정보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황부터 중요한 소식들, 그리고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들은 전부 텔레그램으로 공유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